이 선관위는 정말 성역이라는 말로밖에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제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를 보고 이 정도였나? 이 정도여서 그렇게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하게 했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렇게 극렬하게 아주 강하게 감사에 저항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네. 이렇게 10년 동안 수많은 채용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극구 감사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헌재에다가 그 권한쟁의 소송도 넣기도 하고 네. 이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세요. 키워드가 불공정.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국 사태 때 불공정 키워드가 뭐였었죠? 자녀 입시 비리가 문제였었는데요. 지금은 네. 선관위를 통해서 채용 비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조국 사태에 이은 선관위 사태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요. 특히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조국 교수는요.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녀의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면 선관위는요. 공정한 선거 사무의 책임을 지는 헌법기관의 간부 자녀들의 채용 비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저격수였잖아요. 네, 그렇죠. 조국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 저격수 한번 하셨어야 되는데. 선관위 저격수. 양이 방대할 것 같은데요. 할 그렇죠. 일도 많아지시고. 오늘 네. 감사원 감사보고서 좀 봤는데 그렇죠. 이게 387페이지 거의 400페이지예요. 저 어저께 좀 보고 잤는데 네.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네. 저도 다 못 보겠더라고요. 네. 이렇게 비리가 많을 줄 몰랐습니다. 예, 우리 대변인님께서 한번 저격 한번 하셔야 되는데. 예. 네. 근데 이분들 저격하면은 의왕에서 많이 만날 것 같습니다. 예, 좀 여러 근데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경고가 사실은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쵸? 2020년부터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선관위 내부에서 벌써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선관위 내부에 보면요. 사내 메신저가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해 보니까는 이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인사 담당자들 사이에 있었던 메신저 내용입니다. 경북도 선관위 상임위원이 딸을 경력 채용에 넣으려고 한다. 그리고 간부들이 자식들 데려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경력 채용하면 진흙탕 될 것 같다. 그리고 대구시 선관위 상임위원 자녀가 응시했는데 이미 합격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메신저로서 서로 인사 담당자들끼리 위에서 부당한 압력이 내려왔고 자기들끼리는 그 부당한 압력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가 오고 갔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있었다. 근데 그렇죠. 그때 어떻게 했었냐? 그때 중앙선관위가 문제가 없다 이러면서 그렇죠. 감사를 종결했습니다. 이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예전에 벌써 10년도 훌쩍 넘은 일인 것 같은데 야구에서 승부 조작한 선수에게 제가 그 팀의 팬으로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 팀의 단장님이 관계 없지? 그래 열심히 하자. 관계 없지? 관계 없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자. 그런데 승부 조작이 딱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는 이제 세계를 완전 떠났죠. 영구 제명되는 거죠. 예, 뭐 그런 식이었죠. 예, 근데 이 선관위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딱 그건데 선관위 문제 없지. 영구 제명도 없잖아요. 문제 없지 이렇게 네.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선거를 관리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리고 예.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가족 회사다. 네. 그러니까 밑에 있는 하부기관, 그러니까 경남도 선관위예요. 거기서 채용 비리에 대한 이제 투서가 올라갑니다. 중앙선관위에. 근데 중앙선관위에서 방금 말씀드린 문제 없음 결론 내는데 네. 이거를 조사하고 문제 없음 결론 내는 게 아니라 조사하지도 않습니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문제 없음 결론 내렸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족 회사는 건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하물며 가족 회사도 이런 다른 직원들의 눈치라도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심지어 위반이 안 된 게 한 건도 없었다. 이 정도면은 가족 회사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지 않을까. 가족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가족도 이렇게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전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전통이라는 네. 말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역사적으로 형성 축적되어서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위의 양식 또는 그 핵심을 이루는 정신이다 라고 했는데 선관위의 전통은 무엇이다? 사적 채용이다. 친인척 채용이다. 이것입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10년 동안 내부의 이 조직적인 특혜 채용을 인지를 하고도 그냥 뒀던 것이다 이런 거고 이게 최소한으로 드러난 것만 878건이에요. 878건인데 이게 드러난 것만 그 정도니까 안 드러난 거는 네 자릿수겠죠. 네 자릿수. 그렇겠죠. 지금 왜냐하면 드러나가지고요. 원래는 일반인들이 들어와야 하는 채용 자리가 800여 명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800여 명이 되는 그 자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 내정돼가지고 선관위 간부들이 사바사바에서 들어갔다. 굉장히 채용 비리가 심각한 거고 규모도 크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내 딸 착하다 하면서 채용을 청탁하는.
정말로 참 얼굴이 진짜 너무 이제 두꺼워서 이런 말을 아무리 두꺼워도 이런 말 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내 딸 착하다 그렇다면서 채용을 청탁하는 일도 있었었고요.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다 이렇게까지도 감사 과정에서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선관위가 대체 어디서 무슨 짓을 하길래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을 만한 친인척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돼요. 왜냐하면 믿을 만하다는 게 뭔가 자기들끼리 뭔가 통모하는 게 있나? 뭔가 모의한 게 있나라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입니다. 자기들끼리 뭔가 은밀한 일을 꾸미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서 가족을 데리고 왔다. 지금 이런 식의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 수험생, 일반 지원자들은 믿을만 하지 않다는 그거를 전제로 까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믿을만, 그러니까 은밀하게 뭔가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공개 채용에서 들어오면 그 사람 못 믿겠다. 그래서 가족이나 형제나 자녀 이런 분들을 우리가 뽑았다. 이런 설명이 되는 건데 굉장히 파렴치한 설명인 거죠. 네. 그리고 또 근투도 엉망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요 셀프 자가 결제를 해가지고 해외에 나가요. 아하.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서 몇백일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정상 출근으로 처리를 하고 나간 거예요. 아하. 그렇게 해서 약 4천만 원에 가까운 월급도 받습니다. 이건 정말 파렴치하면 끝입니다. 이거 정말 분노가 한도 초과인데 아니 이거 보통 이제 혈연 같은 거로 뭉치는 뭉치는 거는 이거 범죄자들끼리 서로 이탈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회사다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이러니까 국민들이 선관위를 좀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가 신뢰를 줬다면 그리고 부정선거 같은 얘기가 나왔겠어요? 평소에 그렇죠. 신뢰를 줬다면?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하게 겹치는 부분인데 선관위가 지금 선거 관리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선관위 내에서 이렇게 채용 비리가 생기니까 야 채용 비리가 이렇게 대규모로 오랫동안 장기간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과연 선거 사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졌겠느냐는 근원적인 질문을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은 감사원 감사를 부당하게 받았다라고 하면서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징계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그 얘기도 저희가 좀 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이 김세환 전 사무총장 그러니까. 여기서 뭐 법관 출신이 아닌 사람 중에서는 거의 넘버원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아들을 취업 채용시키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 아들이 그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 세자로 불렸다고요. 세자 할 때 그 세자로 세자조하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이제 슬픈 게 이 면접관 중에 한 명이요. 그러니까 면접관도 다 짜고 친 건데 이 면접관 중에 한 명이 그 후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무총장 아들 결혼식에서 축의금까지 받았대. 축의금 접수까지 했대. 그러니까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접수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통 신뢰한 사이가 아니면 그 축의금 받는 거 이거 안 맡겨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당당하게 축의금을 받았던 거 아니겠어요? 공과 사를 합쳤네요. 그렇죠. 저희끼리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 진짜 이런 일을 벌였고 이게 진짜 청년들 가슴에 대못을 받는 짓입니다. 이거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에 제가 오죽하면 그냥 국가기관 욕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젊은 청년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짓이에요. 그렇죠. 장관급인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아들을 이렇게 부정으로 이제 채용을 했었고요. 경력 채용을 했었고 차관 송봉섭 전 차장은 이건 차관급입니다. 이분은 딸을 또 마찬가지 방법으로 부정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넘버 1, 2가 둘 다 부정을 저지르니까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당하게 부정을 저지르는 거예요. 왜냐? 위에서 부정 저지른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부정 저지른 거 위에서 지적을 한다? 그럼 우리가 고발할 거거든. 우리가 죄송합니다. 고발할 거거든. 정확한 발음 고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렇게 범죄에 대한 눈 감아주면서 범죄에 대한 통모하는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런 일이 좀 있었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선관위가 헌법기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권한을 분산해놓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헌법기관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헌법기관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선관위를 감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판결까지 내렸는데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 같은 그런 선진국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 사람들이 뭐 무능해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국이나 일본, 독일 같은 경우는요 법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모든 감사라든가 수사기관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자주 보는데 유튜브에 조소 기업이라는 거 있어요. 네네네. 조조소라고. 근데 이게 청년층이 우리 사회의 기업 현실을 대놓고 풍자하는 그런 채널이
시절인데 거기 나오는 회사보다도 굉장히 심합니다. 선관위는 뭐 감사원 감사도 대놓고 방해를 했어요. 감사원 감사를 대놓고 방해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 감사 과정에서도 선관위가 감사원에 인적 정보를 지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포렌식을 거부를 했다. 감사를 방해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적 정보를 지운 자료, 그러니까 뭐 이준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냥 AAA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포렌식을 거부하면서 감사를 방해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선관위가 그래갖고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이 선거 사무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하는 거다 라면서 헌재 권한쟁의 심판에 청구를 했는데, 이거 선관위 채용 비리가 전통이고 고유 직무니까 이제 방해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선관위에 대해서 헌재가 같은 날 어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죠. 범죄를 저질렀는데 범죄에 대한 은닉도 전부 다 조직적으로 다 같이 한 게 지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전남 이제 도 선관위 한 간부는요, 박찬진 전 사무총장이 딸 특혜 채용으로 수사 의뢰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과거 채용 때 사용한 백지 평정표, 그러니까는 점수를 빈칸으로 놔두는 거예요. 백지 평정표 파일을 삭제를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감사원에서 이제 포렌식, 그러니까 핸드폰 포렌식이라든가 컴퓨터 포렌식을 거부를 했었고요. 사사건건 이런 식으로 충돌하면서 감사원이 감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수속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하면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어제 판결을 했습니다. 이거 좀 간단히 좀 내용 좀 다뤄볼게요. 일단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권한침해라는 권한침해라는 그런 선관위의 주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맞다 이렇게 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사실상 외부 기관에 어떠한 감시도 받지 않게 됐다,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갑자기 갖고 왔어요. 그래서 3.15 부정선거로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의 위기를 경험한 우리 국민이 헌법적 결단으로 선관위를 설치했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1960년까지 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선관위를 감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건데, 이 감사 제외 대상은 그러니까 국회, 법원, 헌재밖에 없다는 점을 선관위도 직무감찰, 그러니까 국회, 법원, 헌재밖에 감사 제외 대상이 없다라는 점을 들어서 감사원이 선관위도 직무감찰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 이거 1960년을 60년 얘기하는, 저도 60년 얘기하겠는데, 네. 이게 1960년 3.15 부정선거가 있었죠. 이게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우던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1963년에 10월에 대선과 11월에 총선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1960년 6월에 개헌을 합니다. 개헌하면서 부정선거를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선관위를 만들자는 게 헌법에 들어가고 63년부터 이제 선관위가 활동을 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게 잘못된 게 뭐가 있느냐면, 잘못된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대법원장이 겸직을 합니다. 그때부터 네. 처음 설립할 때부터. 그리고 전국 이제 광역시도 선관위 위원장은요, 지방 법원장이 겸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시군구의 선관위는요, 해당 지법의 부장 판사가 위원장을 겸직합니다. 자,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렇게 부장 판사, 대법관, 지방 법원장이 선관위 위원장을 겸직하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실제 본업은 뭐죠? 재판입니다. 그렇죠. 재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거 사무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형식적이었느냐? 한 달에 한 번 회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회의를 20분 만에 끝내요. 아하. 20분 만에 끝내고 뭐 하느냐? 밥 먹으러 갑니다. 그렇죠. 밥 중요하죠. 예.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회의 수당이 나옵니다. 아. 회의 수당까지 받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그 이제 법원장들은 선관위 사무업에 전혀 관심이 없고, 또 선관위 사무처 조직들도 이 선관위 선거관리위원장한테 어떤 존경심이라든가 지위에 대한 어떤 의무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고, 자, 그러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뭐냐?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이게 선거 관련된 소송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영장 발부하는 판사가 그 선관위 위원장이 동료 판사,
동료 선배 후배 판사들이란 말이에요. 이해 충돌 다 걸리죠.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선후배인데 네. 어떻게 내가 영장 판사라면은 이 위원장이 사법 처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영장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이 문제 지적을 한 겁니다. 완전 카르텔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이 현재 판사가 겸직하는 거는 이 근원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어떤 감시라든가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에 사법적인 처리를 못하게 하는 근원적인 걸림도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수정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선관위 측이 소송 과정에서 또 뭐라고 했냐.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 압박은 정권 초부터 시작이 됐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채용 비리를 하라고 압박하기라도 했다는 얘기입니까? 참 말이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선거 압박이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감시를 안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뭔가 이거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사법,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이제 선거가 아니라 지금 채용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가 있는 게 지금 자기들끼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사라든가 재판이 생기게 되면 전부 다 사법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거를 방향을 튼 거죠. 방향을 틀어서 정치적인 탄압이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전환을 한 거예요. 사실은 형사 처리가 대상이 되는 잡범들이 이런 거예요. 무전 유죄, 나는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전환해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런 정치적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 봅니다. 네,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관위가 당시에 참 국회 국정조사나 수사기관 수사는 임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거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거꾸로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국회는 이제 선관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국정조사 뭐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법관들이 위원장이니까 수사도 뭐 얼마나 신경 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국정조사나 수사는 임할 수 있어 그러는데 감사원의 감사는 임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거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선관위에 대해서 함부로 못해요. 제가 국회 보좌관 출신 아닙니까? 예. 보좌관 출신이니까 선거를 굉장히 많이 치러봤죠. 그러니까 재선거는 없고 대부분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 선거에 지원을 나가봤었는데 본인도 한번 출마하셨습니다. 네, 본인이 한번 출마했었는데 어쨌든 전 대부분 경험이 이제 제가 모셨던 의원님이나 이제 의원님 이제 밑에 있던 지방 의원들 선거에 지원 나갔던 건데 선관위 갑은요 하늘을 찌릅니다. 왜냐하면 선관위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납득을 못한 걸 어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마디 들어주다가 나중에 우리가 계속 어필하면 우리 선관위랑 해보자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요. 협박 아니에요, 그 정도면? 협박이라 할 수 있는 거고 자기는 이제 뭐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모든 게 다 정리가 됩니다. 선관위라 해보겠다는 거 왜냐하면 선관위가 코에 거면 코골이, 귀에 거면 귀걸이 그렇죠.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현수막 거는 것까지. 그렇죠. 현수막 문구부터 해서 현수막 자리부터 해서 그리고 양측 진영에서 선거 관련된 민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서로 이제 선거 관련된 모니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서 이쪽 고발한 것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하고 우리가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느슨하게 하고 하는 게 자기들 사실 고난이에요. 자기들 재량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말려들면은 뭐 꼼짝달짝 하지 못하고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선관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이준우 대변인이 나중에 출마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목숨 걸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관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제 이제 뻘쭘했나 뒷부분에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배제가 곧바로 부패 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관위 너희들에 대해서 그래도 뭐 이렇게 판결을 하지만 이게 성역의 단정으로 성역으로 니네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붙이긴 했다는데 그럼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비판이 없으니까 비판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지. 비판이 없이 넘어갔다면 이런 말 안 하죠. 이거 헌재에 앞서서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발표 안 했으면 이런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원이 아주 타이밍을 뭐 우연의 일치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아주 타이밍이 적절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헌재가 이런 결론을 먼저 냈더라 그러면 감사원이 이 감사 결과를 밝히기가 굉장히 좀 복잡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감사원이 이 결과를 밝힘으로 인해 가지고 전 국민이 어마어마한 10년 동안 이런 채용 비리가 있었구나 것을 다 알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헌재가 좀 인정한 꼴이 돼버린 이 감사 결과 뭐 취소되는 건 아닌데 선관위가 그렇다고 이 중징계 의무 같은 거 그럴 중징계 요구 같은 거 따를 의무가 전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땡이에요, 땡.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관위가 대우각성하지면 국민의 신뢰를 영원히 상실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서지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요
보면요, 선관위를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지면 온갖 부정부패 의혹을 받아온 선관위의 폐쇄성이 더욱 강화된다. 그러니까 선관위 이제 안에 있는 은밀함 그리고 통모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감시 견제가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민주당은 딱히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안 밝혔을까요? 원래는 굉장히 선관위가 잘하고 있다 이거는 얘기인가? 예. 동조인가요? 그러니까 동조하는 건지 무슨 공감대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 또 하시다가 또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 그 정도로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헌재 결정 때문에 선관위가 앞으로 징계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여태까지 좀 사례를 봤을 때 신용이나 하다 그냥 끝낼 것이라는 그런 것을 넉넉히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누구나 이렇게 예상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아무도 못 뒤진다고 헌재에서 판결을 했는데 누가 뒤지겠습니까? 그리고 선관위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제고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했는데 염치가 있으면 애초부터 이런 소리를 안 해야죠.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요, 아까 원내대표도 했고 서정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오늘 자기 말씀 안 하시네요. 페북 올렸는데 야, 채용 비리가 이렇게 1000건이나 발견됐는데도 행정부는 물론 감사기관조차 견제할 수 없는 언터처블 선관위 이렇게 되게 세게 비판했죠. 이 언터처블이 다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마피아를 지칭할 때 썼던 이 형용사가 언터처블이었어요. 정말 아까 마피아 말씀하셨는데 정말 적절한 지적이었고요. 부정과 비리의 온상 선관위와 그의 면죄부를 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청년들을 두 배 올린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왜 공무원 되려고 공무원 시험 준비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노량진 가면은 전부 다 공무원들이 컵밥 먹으면서 공부를 해요. 이 젊은 청년들은 자기가 시험 공부 열심히 하면 공정하게 평가받아서 자기가 받은 점수로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이렇게 경력, 그렇죠. 전부 들려렸었고 그게 무용했던 걸 알게 되니까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청년의 마음을 잘 어우르는 달래주는 그런 입장이었다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뭐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자는 게 아니라 이 타락해버린 국가기관의 제도적인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행각은 뭐 헌법기관이라고 하는데 헌법기관으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후지고 선관위에 대해서 저희가 한마디만 좀 더 하자면은 얼마나 이 도덕적인 해이가 좀 심하냐면은 모럴 해저드가 출산 뭐 육아휴직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긴 한데 출산이라는 게 그렇다고 특정 연도에만 애를 많이 낳는 건 아니잖아요. 왜 선거가 있는 해만 애를 많이 낳을까? 그때 뭐 솔로 대첩이라도 한 건가요? 회사에서? 왜 이때만 육아휴직을 많이 할까? 이때만 애를 키워야 되느냐? 왜냐면은 그 기간에 이 자리에서 기간제나 사회복무요원들이 대신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출산 육아휴직 제 건수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지방선거와 20대 대선 전후로 겹친 2021년에 선관위 전체 정원 가운데 출산 육아휴직을 쓴 인원이 2021년 236명으로 총선만 있었던 2020년에 비해서 약 60%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선만 있는 해보다 지방선거와 대선이 같이 있으면 힘드니까 출산 육아휴직을 더 많이 쓴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런데 지금 세금을 쓰고 있는데 참. 제가 이제 선관위 이제 한번 경험해 보면요, 선관위 하면 의외로 누가 많은 줄 아세요? 누가? 그 군 복무 대체 복무하는 거 있잖아요. 대체 복무요원, 옛날 공익. 공익 때 그 친구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 친구들이 선거 때 되면요,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선관위의 직원들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버리니까 그 대체 복무요원들이 와서 현장에서 되게 많이 뜁니다. 선거 시즌에 그때 복무하는 친구들이 그거 이제 3D라 그래요. 그렇죠. 그 복무요원 중에 여러 가지 이제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렇죠. 편한 곳부터 이제 안 좋은 곳까지 있는데 선거 기간에 딱 걸려버리면 이거 3D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선거가 몇 시부터 시작하죠? 매일 아침 6시부터 선거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출근 인사 때문인데, 그러면 선관위 관리위원들이 6시에 아침에 현장에 나와서 지키고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은 되게 업무에 시달릴 업무 과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복무요원들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데, 복무요원들이 많이 투입되고 복무요원이 사실 전문성은 떨어집니다. 선거관리위원 전문적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교육을 받지만, 그래서 선거관리 이런 이제 선거 사무업무도 역량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도 좀 있다. 이렇게 특정 선거 때 너무 많은 출산 육아휴직, 이것도 근태와 좀 관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